안녕하세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면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손이 야무지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주변 어른들은 저만 보면 무인도에 떨어뜨려 놔도 잘 살 애라면서 말하셨습니다. 이런 제가 일생일대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인생의 쓴맛 한 번 제대로 맛봤어요. 40대엔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정말 잘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제 처지가 어이가 없네요. 부부는 무늬만 가족일 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의 연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열한 인간의 미천이 드러나면서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치사할 수 있을까 싶은 제 사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모님 두 분이 같이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죠.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땐 원래 백반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던 어머니 덕분에 장사는 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저희 집은 늘 한 달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그래서 밤늦게 집에 오신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셨죠.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지? 다음 달엔 좀 나아지겠지. 그래도 단골 손님이 점점 늘고 있잖아. 당신은 단골 손님 오면 자꾸 퍼져서 문제야. 서비스도 정도가 있지. 그만 좀 해. 아, 사람이 밥으로 치사하게 굴면 어떡해. 얼굴 보고 다니는 정이 있지. 그놈의 손님들 퍼주다가 우리 집 고가는 다 털리겠어. 엄마는 아빠가 단골 손님만 오면 서비스를 너무 많이 준다면서 타박했어요. 솔직히 아빠는 정이 많은 성격이라서 장사할 성격은 아니었죠. 사람 간에 정이 있지 어떻게 단골 손님을 그냥 보내냐면서 꼭 뭐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어요. 남들은 좋을지 몰라도 엄마는 속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엄마의 근심이 깊어가던 어느 날 부모님 식당 근처에 비슷한 가게가 하나 둘씩 또 생기면서 부모님 가게는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는 적자만 기록하던 백반집을 결국 폐업 처분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때 저는 오빠가 있어서 참 든든했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저한테 용돈까지 주면서 말했습니다. 은영아, 이거 받아. 친구들이랑 떡볶이 사 먹어. 오빠 돈이 어디서 났어? 또 아르바이트 했어? 어, 별로 안 힘들어. 운동 삼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 걱정 말고 너도 친구들 사 먹을 때 같이 사 먹어.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난 괜찮아. 그리고 난 애들 먹는 거 안 쳐다봤어. 에이, 저번에 니네 학교 앞에 지나갈 때 보니까 너 친구들이 먹는 거 보고만 있던데? 오빠 나 봤어? 장난이지. 오빠가 주는 돈 그냥 편하게 써. 부모님이 지금은 좀 힘들어서 당분간 너 못 챙겨줄 거야.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오빠한테 말해. 저를 보면서 필요한 건 다 말하라고 당부하는 교복 입은 오빠가 그때는 부모님만큼 커 보였어요. 그때는 오빠도 학생이었는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본인 용돈은 스스로 벌겠다면서 늘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녔어요. 그런 오빠 덕분에 부모님은 부담을 덜 수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그 후로도 여러 식당을 운영했지만 순조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졸업 후 대학교 학비도 혼자서 감당해야 했죠. 오빠도 뭐든지 혼자서 해내는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계속된 실패로 안 마시던 술까지 마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한 번은 만취한 채로 들어온 아빠를 보고 엄마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당신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신 거야? 술도 약한 사람이 죽어라 마시면 어떡해? 속상해서 마셨어, 속상해서. 내가 제정신으론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마신 거야.
나 좀 이해해줘. 집에 애들도 있는데 당신 꼭 이래야겠어?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애들 볼 면목이 없어서 마셨어. 못난 아빠 만나서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시킨 게 미안해서 마셨다고. 내가 애들 얼굴을 어떻게 봐? 난 아빠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당신 왜 그래? 우리 애들 그런 생각 안 해. 당신 이러는 게 애들한테 더 짐만 되는 거야. 엄마는 결국 취해서 한탄하는 아빠를 보고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때 오빠가 취한 아빠 곁으로 가서 물을 챙겨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빠가 그러면 제가 더 죄송해요. 전 아빠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일한 거예요. 그리고 일찍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회 경험도 많이 쌓았잖아요. 저는 전혀 불만 없어요. 미안하다.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가도 항상 너한테 미안했어. 하고 싶은 거 많을 나이였잖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래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전 우리 가족 그저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오빠의 말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오빠는 아빠를 안아줬고 저도 거실로 가서 아빠 오빠를 다독였습니다. 엄마도 옆에서 눈물을 닦으시면서 같이 우셨어요. 이런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사람이 사는데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보면서 가족 간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고 생각해요. 계속된 실패에도 재차 도전할 수 있었던 건 서로를 믿어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 이후 부모님은 또다시 힘을 얻어 시장에서 옛날 통닭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님 식당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와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 후 집 근처에 있던 중소기업에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받았던 대출이 있어서 연애는 뒷전이고 빚 갚기 바빴어요. 연애도 안 하고 일만 하던 저를 보고 같은 회사 동료가 남편을 소개해 줬던 겁니다. 30 초반에 만난 남편은 지역은행에서 일하던 은행 직원이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은 참 순박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다가와준 남편 모습에 반해 저희는 여러 번 만났고 그렇게 만남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해 있었죠.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심지어 결혼을 전제로 2년 정도 만나다가 저희 부모님을 뵈러 통닭 가게로 갔을 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처음엔 쭈뼛거리면서 인사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넉살 좋게 부모님과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어느새 말도 편하게 하면서 엄마 술도 한 잔씩 따라주고 있었죠. 그때 엄마는 남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은영이 참 야무진 애야. 자넨 우리 은영이 같은 애 만난 거 복이야, 복. 그럼요. 저도 2년 동안 은영이 만나면서 배운 것도 많고 믿음도 많이 쌓였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은영이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씩씩한 게 아주 마음에 들어. 우리 집 사윗감으로 합격이야.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남편은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부모님께 눈도장도 제대로 찍고 왔어요. 그 후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시모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저를 맞이해줬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시모는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강씨가 어서 먹어. 너 저번에 갈비찜 먹고 싶다고 했잖아. 와, 엄마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우리 엄마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뭐든 해주면 잘 먹으니까 계속 해주고 싶지. 우리 아들 은행일 바빠서 그런지 살이 아주 쏙 빠졌네. 시모는 제가 있다는 걸 잊은 듯 남편만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동생이
시모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예비 며느리가 인사 왔으면 예비 며느리 챙겨야지. 어머, 내가 그랬나? 내 정신 좀 봐. 네 형 배고플까 봐 그랬지. 요즘 세상에 밥 굶고 다닌 사람이 어딨다고. 30 훨씬 넘은 아들을 걱정해. 네가 자식 낳아봐라. 걱정 안 되게 생겼나. 시동생은 그런 시모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러더니 시모는 저를 보고 민망한 듯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주책이었지? 미안해. 우리 남편도 내가 다 내조해줘서 한창 은행 다닐 때 승진도 승승장구였어. 퇴직해서 저러고 있어도 한때는 잘 나갔어. 아, 정말 멋있으세요. 집에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결혼해서 아이 낳아보면 내 마음 다 이해할 거야. 난 살림만 하면서 애들 다 내 손으로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키웠어. 그중에 우리 강식이가 공부를 제일 잘하니까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대학도 보낸 거야. 시모는 전업주부로만 지내면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낌없는 시모 사랑을 받으면서 남편이 잘한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성실하고 자상한 남편과 행복하게 살 것 같았어요. 저희 부부는 신혼 초반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도 굉장히 잘했던 때였죠. 그런데 그때는 저희 부부 문제라기보다 시모가 문제였죠. 가끔씩 남편은 은행 업무가 끝나면 시장으로 가서 부모님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통닭을 포장해서 오더니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나 은행 퇴직하면 치킨 가게 차릴까 봐. 오늘 장모님한테 통닭 잘 튀긴다고 칭찬받았어. 당신 오늘 우리 아빠 가게 갔다 온 거야? 오늘 딱 통닭에 맥주 한잔 하고 싶어서 내가 포장해 왔어. 간 김에 일손도 좀 도와드리고 왔지. 제가 없어도 혼자서 부모님 가게에 가서 일을 돕기도 하는 남편한테 참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런 저와 달리 시모는 남편이 시장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 한 번은 시모 친구가 남편이 통닭을 튀기고 있다는 걸 봤다면서 시모한테 말했었나 봐요. 그걸 들은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오늘 강식이 시장에 갔었니? 그게 진짜야? 퇴근길에 잠깐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걔가 거길 왜 가? 그리고 갔더라도 통닭만 사오게 하지. 왜 거기서 통닭을 튀기게 해? 강식인 나중에 지역은행 간부가 되래야. 그런 애 시장에서 막일을 시켜? 사위 됐다고 부려먹겠다는 거야? 시모는 대뜸 남편한테 막일을 시켰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심지어 시모는 부모님이 사위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냐면서 화를 내니까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모한테 어이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막일이라뇨. 그 가게 저희 부모님 가게예요. 거기서 십수년째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막일이라고 하시는 거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네요. 말이 지나쳐? 미래 은행 간부가 될 사람을 막 부려먹는 게 더 너무하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 누가 너무한 건지.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래에 저도 지금 다니는 회사 사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요. 일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미래에 뭐가 될지도 모른다고 잘해주면 끝도 없다는 거죠. 얘 좀 봐라. 아주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하네. 한 번만 더 우리 아들 시장에서 닭 튀기는 거 보기만 해봐. 나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시모는 노발대발 화를 내다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우리 엄마가 나 은행 다니고서부터 계속 저러셔. 그렇다고 막일이 뭐야? 그럼 우리 부모님은 막일한다는 거잖아. 나 다음엔 절대 안 참을 거야. 다음엔 절대 이런 일 없게 할게. 정말 미안해. 아무 문제 없던 저희 부부한테 문제가 생기면 꼭 시모가 화근이었어요.
그래도 이때만 해도 남편이 중간에서 엄청 노력했기 때문에 큰 분란은 없었죠. 하지만 본격적인 문제는 제가 아들을 낳으면서 시작됐어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저는 육아휴직을 넉넉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시모한테 부탁해 보려고 했지만 시모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들을 키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아이가 돌쯤 됐을 때 남편이 실적 부진으로 고민이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사정을 듣고 아빠는 저희 부부를 시장으로 부르면서 말했어요. 은영아, 주말인데 집에서 뭐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지. 그렇게 있지 말고 시장 잠깐 와봐. 여기 가게 사장님들이 적금 들겠다고 줄을 서 있어. 네 남편 데리고 잠깐 들려. 정말? 갑자기 왜 다들 적금을 들겠다는 거야? 저번에 김서방이 실적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그래서 내가 여기 사장들한테 사위 영업 좀 했지. 몇 명은 통닭 공짜로 준다고 꼬셨어. 오늘 김서방이 와서 설명 좀 해주면 평일에 은행 가면 되잖아. 아빠, 너무 고마워. 안 그래도 남편 요새 실적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 같더라고. 우리 집 사위인데 우리가 돕지 누가 도와. 사위도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어서 와. 아빠는 사위 일이라면 정말 자식들 일처럼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은 한창 실적 압박에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전화 한 통에 벌떡 일어나서 시장으로 달려갔죠. 남편과 함께 시장에 가보니까 정말 시장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주말이라 그런지 손님도 많고 정신이 없던 겁니다. 그러자 남편은 팔을 걷어붙이면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우선 장사부터 끝내고 제가 한 분씩 상품 설명 드릴게요. 아이고, 내가 괜히 자넬 주말에 불렀네. 그런 말씀 마세요. 장인어른 덕분에 제가 월요일에는 어깨 펴고 출근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 그래, 고맙네. 내가 주변에 또 있으면 자네 소개해 줄게. 네, 맡겨만 주세요. 지역 토박이었던 아빠는 알아주는 마당발이었어요. 심지어 아빠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장사가 망했을 때도 주변에서 아빠를 도와준 분도 많았답니다. 있으면 베풀 줄 아는 아빠의 정 많은 성격이 아빠의 마당발 인맥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남편은 아빠 덕분에 실적이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반대로 시댁은 남편이 지역은행에 합격하면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친정 아빠의 도움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런데 시모는 남편이 시장에 있다는 걸 듣고 저한테 화를 내면서 전화까지 했어요. 제가 아이를 안고 있어서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가게 안쪽에 있던 저는 시모의 전화를 받았죠. 예, 넌 내 말이 웃음니? 우리 아들 사이 됐다고 이제 막 부려먹겠다는 거야, 뭐야? 왜 다짜고짜 화부터 내세요? 남편 실적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무리 실적이 없어도 그렇지. 시장까지 가서 구걸해야겠어? 구걸이라고요? 지금 남편이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구걸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여기 온 것도 다 남편 위해서 온 거라고요. 됐어.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다 때려 부술 거야. 시모의 충격적인 말에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쳤어요. 엄마, 그냥 좀 있어. 내가 오겠다고 해서 온 거야. 대체 왜 그래? 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큰 네가 왜 거기서 그런 일을 해?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거기서 그러는 거야? 이것도 다 일이야. 나 실적 쌓아야 승진을 하지. 네 아빠가 은행 다니다 퇴직했는데 웬 걱정이야? 아빠가 그런 거 하나 못 해줄까 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실적이 있어야지. 좀 그만해. 엄마 진짜로 여기 오면 나 진짜 은행 그만둘 거야. 알겠지? 나 이만 끊을 거야. 그리고 엄마 제발 신경 끄고 집에서 그냥 쉬어.
남편은 단호한 목소리로 시모의 전화를 끊었어요. 시모는 자꾸 시부가 과거에 은행 다니던 시절에 알던 인맥을 통해서 남편을 밀어주면 된다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맥이 있어도 알맹이가 없는데 어떻게 승진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실적을 쌓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죠. 이런 속내를 모르는 시모는 남편이 시장에 간다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었기에 저희 부모님은 이런 상황을 모르셨어요. 덕분에 남편의 실적도 쌓고 한 계단씩 천천히 승진하면서 은행에서도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7살쯤 됐을 때 제가 마냥 놀 수 없어서 시장에서 튀김 가게를 시작했을 때부터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은행에서 회식을 했는지 비틀거리면서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거실에 앉아있던 저를 보더니 코를 막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그놈의 튀김 가게 기어코 해야겠어? 내가 돈을 안 벌어주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래? 그럼 난 집에서 계속 놀아? 그리고 남자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내가 은행 과장 마누라가 튀김집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왜 이렇게 내 체면은 생각도 안 해? 튀김 가게가 뭐가 어때서 체면까지 나와? 아무도 당신 마누라가 뭐 하는지 궁금해 안 해. 벌 수 있을 때 벌어두면 좋은 거지 왜 난리야. 술 마셨으면 씻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 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났어요. 부모님이 시장에 목 좋은 자리가 났다고 해서 저도 큰 마음 먹고 도전한 가게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과장이 되고부터 거칠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잠에서 깬 아들이 남편을 보면서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튀김 맛있는데 아빠는 왜 싫어해? 아들, 우리 아들은 시장에서 잡일하지 마. 아빠가 넌 꼭 은행에 꽂아줄게. 네 할아버지가 아빠 끌어주니까 우리 아들은 내가 끌어줘야지. 너는 막 살아. 아빠가 다 해줄 거야. 술에 취해서 아들한테 잡일하지 말라고 하는 남편을 보면서 시모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아들한테 막말하는 남편을 말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애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막일이라니. 그럼 튀김 가게가 명예로운 일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막일이지.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은행에서 그렇게 대단한 일하는 것도 아니면서 거들먹거려. 애한테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 하기만 해봐. 남편이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부터 자꾸 시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꾸 사람들 사이에서 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남편한테 소리치면서 화를 냈어요. 솔직히 그때는 혹시라도 어린 아들이 보고 잘못된 인식이라도 생길까봐 겁이 났던 게 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이상해졌어요. 어린 아들이야 가르치면서 키우면 된다지만 늙은 남편은 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그때가 친정 아빠 생신날이었어요. 아빠는 생신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 먹는 걸 제일 기뻐하셨어요. 아무래도 가족이 많아서 한 번 모이려면 힘들었으니까요. 큰오빠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새언니까지 와서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계속 불만이 있는 사람처럼 앉아 있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남편이 신경 쓰였는지 난감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어디 불편한가? 아까부터 표정이 왜 그래? 피곤해서요. 내가 괜히 바쁜 사람을 오라고 했네. 난 그냥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였으면 해서 부른 건데 피곤하면 먼저 가보게. 저는 그때 남편 뒤통수를 내려치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처갓집 와서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제 속도 모르고 활용 점정을 찍는 소리를 했습니다. 솔직히 아버님 용돈 받으시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나중엔 그냥 용돈 달라고 하세요. 저 요즘 일 때문에 바빠요. 예전에 푼돈 만지던 그 사위 아니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용돈은 챙겨드릴게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빠한테 건넨 돈은 10만 원이었습니다. 봉투도 없이 돈만 건네는 버릇없는 태도에 저는 참다 못해 남편한테 버럭 화를 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쳐?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왜? 지금 사위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 저는 남편의 태도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새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이 건넨 10만 원을 다시 남편한테 돌려주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며느리 복은 타고나셨는데 사위복이 좀 없으신 것 같네요. 아버님 용돈은 제가 챙겼으니까 이건 넣어두세요. 요즘 애들도 용돈 10만 원 주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걸 누구 코에 붙여요? 은행 과장이라고 하더니 별거 없나 봐요. 아버님, 이건 제가 드리는 거예요. 새언니는 그렇게 말하더니 흰 봉투를 친정 아빠한테 건넸어요. 보기만 해도 두툼해 보이는 봉투엔 얼마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글쎄, 새언니가 아빠 생신이라고 1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자칫하면 집안 싸움 나기 딱 좋은 상황에 새언니가 멋있게 나서준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기쁨도 잠시 남편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자네 피곤하다면서 안 가나? 꼬다둔 보리자루처럼 있지 말고 어서 가게. 네? 저요? 그럼 여기 보리자루처럼 서 있는 사람이 자네밖에 더 있나? 갈 거면 빨리 가. 사람 속 터지게 앉아있지 말고. 남편은 결국 괜히 심통 부리다가 집에서 제대로 찍힌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을 붙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치한 짓 했으면 사과하고 가야지. 당신 선 넘은 짓 했잖아.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어. 당신 진짜 이혼하고 싶어? 이참에 나랑 제대로 도장 찍고 갈래? 무슨 또 이혼이야. 당신까지 왜 그래? 여기서 얼른 사과드리고 가. 진짜 나도 못 참아. 결국 남편은 친정 아빠한테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그 후 남편은 매몰차게 쫓겨났습니다. 그 무렵 남편의 태도 때문에 정말 자주 싸웠어요. 심할 때는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남편은 이혼만큼은 안 된다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도 승진 욕심이 강했기 때문에 품위 유지에 흠이 될 만한 짓은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새언니는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는데 시댁에 참 잘하는 며느리였어요. 그때 엄마가 새언니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기 살려주는 건 너밖에 없다. 아니에요. 저도 순간 너무 욱해서 그랬어요. 유치하게 나오니까 저도 유치하게 맞대응한 거죠. 지르긴 했는데 좀 민망하네요. 아니야. 어쩜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지 모르겠다. 분명 예전엔 저러지 않았는데. 우리 아가씨가 아들을 2명이나 데리고 사네요. 고생이 많겠어요. 새언니의 말에 저는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너무 창피스럽고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남편과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어린 아들이 있으니까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이 드디어 간부로 승진하는 날이 왔어요. 옛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이 그래도 간부쯤 됐으니까 걸맞는 품위를 갖출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미천이 여기가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이 간부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친정 아빠 전화를 스피커로 받는 거예요. 꼭 저 들으라는 듯이 저를 보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축하해 주시니까 제가 감개무량하네요. 자네가 그동안 고생한 대가라고 생각해. 그동안 참 고생했어. 근데 말로만 축하해 주시는 겁니까? 다른 지점 간부들 보면 처가에서 차도 사주고 시계도 사준다는데 이렇게 전화만 주시는 거예요? 뭐야? 아니,
승진은 자네가 했는데 내가 그걸 왜 사줘? 나 좋으라고 승진했나? 사위가 지역은행 간부면 당연히 아버님도 얻기에 힘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어디서 자랑하실 거면 뭐라도 사주시고 자랑하시라고요. 저는 남편의 말에 전화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친정아빠 전화를 대신 받아서 말했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장난치는 거야. 어디서 술 마시고 왔나 봐. 지금 취했으니까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 말도 안 되는 저의 해명에도 아버지는 긴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런 불효녀가 또 있을까요?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과 남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화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왜 우리 아빠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 사위가 지역은행 간부쯤 됐으면 알아서 좀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간부 된 걸로 우리 아빠가 이득 본 게 뭔데? 어? 왜 엄한 데다가 보상을 바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고. 원래 주변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이 돈 버는 거야.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걸? 이제 겨우 딱지 달았으면서 뭘 그렇게 거들먹거려? 어디 두고 보자. 얼마나 대단한 덕을 보나. 남편은 승진했으니까 처가에서 당연히 큰 보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친정아빠를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닌데 이런 선물을 왜 바라는 걸까요? 도무지 남편 생각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남편은 매일같이 일이 있다면서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은 저를 보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빤 이제 엄마랑 나는 안 궁금한가 봐. 나 아빠랑 언제까지 저녁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아빠가 바빠서 그래. 엄마가 말 좀 해볼게.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남편이 얼마나 집안에 신경을 안 썼는지 감이 오십니까? 새벽에 들어온 남편은 아침에도 씻고 나가기 바빴어요. 진짜 집이 아니라 기숙사에 사는 사람 같았죠. 그래서 어느 날 멀쩡한 얼굴로 들어온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애 얼굴 언제 봤는지 기억은 나? 요즘 왜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녀? 내가 그냥 고객들 만나는 것도 아니고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 만나는 건데 그 정도 술도 못 마셔? 그래도 정도가 있지. 애랑 대화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됐지. 그런 건 당신이 좀 알아서 해. 남편은 제가 아들한테 신경 좀 써달라고 하면 늘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화부터 내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간부가 됐다고 해서 형편이 엄청 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간부가 이것밖에 못 버는 건가 싶었다니까요. 심지어 한 해가 지나면 월급이 올라야 하는데 크게 오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상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월급이 이게 다야? 크게 오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내가 월급을 빼돌리기라도 했다는 거야? 누가 뭐래? 이상하니까 물어본 거잖아. 다른 집 남편 좀 봐. 그것도 못 벌어오는 남자들 수두룩해. 당신은 감지덕지인 줄 알아. 벌어오면 잘 모으기나 해. 하여튼 욕심만 많다니까. 남편이 잘 벌긴 했지만 그래도 월급이 어딘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늘 이런저런 말로 답을 피해가더군요. 정말 더 싸우기 싫어서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제가 가게에서 버는 돈도 있었기 때문에 사는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시댁에 가면 가전이나 가구 같은 게 하나씩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뀐 냉장고를 보면서 시모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 바꾸셨어요? 저번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냉장고가 오래돼서 바꿨어. 옛날 거라 소리도 요란해서 못 쓰겠더라. 처음에 냉장고를 바꿨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소파도 달라져 있는 겁니다. 시부도 은퇴하고 계속 쉬고 있고 시모도 전업주부로만 있었기 때문에 대체 이런 돈이 어디서 났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를 보며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소파도 바꾸신 거예요? 그 전에 쓰던 것도 완전 새 거였잖아요. 넌 왜 남의 살림을 그렇게 유심히 보고 그래? 유심히 본 게 아니라 보여서 그렇죠. 어머님 맨날 저만 보면 돈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건 그냥 하는 소리지. 내가 그런 거 바꿀 돈도 없을까 봐. 원래 있는 놈들이 있어도 없는 척하고 사는 거야. 시모는 제 말에 화를 내더니 자리를 피했어요. 시부도 그런 저를 보더니 갑자기 신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아들은 시동생 애들과 놀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려다가 신우가 시모와 대화 중인 걸 보게 됐어요. 시모 방에서 신우는 가방을 들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말했습니다. 강식이가 매달 200만 원 용돈도 보내준다면서 근데 이런 선물까지 줘?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가간 아들한테 너무 손 벌리는 거 아니야? 내가 힘들게 키운 내 아들인데 이런 것도 못해? 걔 내가 키운 내 새끼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 새언니가 이런 거 다 이해해? 난 내 남편이 이러면 싫을 것 같은데. 걔가 이해 못하면 어쩔 거야? 내 아들이 부모 챙기는데 뭐가 어때서? 그때 시모의 말에 저는 머리에 벼락이 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저 몰래 시부모한테 매달 200만 원씩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어요. 남편이 뭘 줘요? 지금 그 가방에 소파에 냉장고까지 다 남편이 해줬다는 거예요?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왜요? 제가 뭐 못 들을 말이라도 들었어요? 제가 시모한테 화를 내면서 말하자 자고 있던 남편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소리를 질러? 당신이야말로 뭐 하는 거야?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200만 원씩 용돈 드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부모님께 효도한다는데 왜? 뭐가 문제야? 내가 이 자리까지 오려고 부모님이 고생하셨는데 당연히 내가 해드려야지. 당신 실적 필요할 땐 시장까지 와서 빌빌거리더니 이렇게 달라져? 우리 아빠도 당신 위해서 노력했어. 근데 그거 싹 다 잊고 지금 내 뒤로 이러고 있던 거야? 누가 안 한대? 나도 다 생각 있어. 누가 아버님 공 무시하겠대? 나도 은혜 갚을 줄 아는 놈이야. 딱 기다려. 처가에도 받은 만큼 해드릴 거니까. 그러자 시모는 갑자기 기세가 등등해져서 저를 보며 말했어요. 거봐. 우리 아들이 다 생각이 있다는데 넌 왜 초를 쳐? 네, 어디 한번 제가 두고 볼게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부부는 한 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무늬만 부부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정말 이 결혼은 끝이 났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남편은 정말 상상도 못할 파렴치한 짓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부모님 가게로 가서 일을 좀 도와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은 제가 그곳에 있는지 몰랐는지 껄렁거리면서 걸어오더니 엄마를 보면서 인사했어요. 장모님, 장산 좀 어떠세요? 매일 똑같지. 자넨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 저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 곧 어버이날인데 제가 그동안 두 분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남편의 말에 아빠까지 나와보더군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지갑에서 꺼낸 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20만 원짜리 시장 상품권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서 피가 다 식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걸 보고 황당해서 남편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 시장 상품권? 두 분께 뭐가 필요할까 고민해 보니까 시장에서 일하시니까 이게 딱 좋을 것 같아서요. 시댁에는 매달 200만 원씩 보내던 사람이 저희 부모님께는 시장 상품권 20만 원 줬던 이유가 필요해 보여서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장을 뛰쳐나와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은혜 갚는 거라고? 수준에 맞게 준 게 잘못이야? 어차피 백화점 갈 것도 아니잖아. 시장에서 하루 절반을 있는데 당연히 이거면 되지. 왜? 시장 상품권 더 필요해? 야, 니네 부모한테 200만 원 펑펑 쓰면서 이걸 지금 보답이라고 줘? 시장 사람들 수준이 딱 이 정도야. 뭘 더 바라는데? 나 우리 부모님 덕에 간부된 거야. 괜히 나한테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마. 남편은 비아냥거리면서 자기한테 기댈 생각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는 그런 남편 놈을 보면서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 수준? 네가 은행 간부면 다야. 난 여기 시장협회 대표야. 너 실적은 꽁으로 채운 줄 알아? 이 자식이 올챙이 시절 생각도 못하고 나대는 꼬라지 좀 봐. 내가 진짜 마음 같아선 반 죽여놓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진짜 수준 있게 복수하는 것 제대로 보여준다. 내가 네 수준이 어떤지 다 까발려낼 거야. 어디 한번 해봐요. 내가 고작 시장에서 통닭이나 튀기는 사람들이 있김에 넘어질 것 같아? 해봐. 해보라고요. 시장에서 통닭이나 파는 주제에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한 대 맞고 떨어져 나가줄 테니까 평생 기름 냄새 쩔어져서 사세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념 없이 반말에다가 막말까지 내뱉는 남편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아빠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울지 마. 저런 놈은 나도 인정 못한다. 사람이 인성이 글러먹으면 개똥만도 못한 거야. 당장 갈라서. 저는 아빠, 엄마를 보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빠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빠한테 행패 부리던 남편을 보고 시장 상인들이 같이 분노해 준 겁니다.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 일하던 부모님은 시장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장 상인분들이 다 같이 지정 게시판에 항의글을 쓰기 시작했죠. 자식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게시판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땡땡 지점 김강식 간부는 위아래도 모르는 파렴치한 놈입니다. 지역은행 간부가 서민 무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곳에 돈 못 맡깁니다. 시장에서 지역은행 간부의 망언 잘 봤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적금 다 해지합니다. 수십 건의 빗발치는 민원에 결국 남편 놈은 그 후에 대기 발령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 놈의 인생이 나락에 빠지는 순간이었어요. 심지어 판이 뒤집히기 시작하자 그동안 같이 일했던 직원들은 하나둘 그동안 당했던 갑질 피해를 신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원을 선출해서 감사까지 시작됐죠. 그런데 최초 신고자이자 사건 당사자인 친정아빠가 증인으로 감사원에게 증언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꽁지가 빠져라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남편 놈은 저를 보자마자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장인어른 좀 막아줘. 나 이러다가 진짜 자리 다 뺏기게 생겼어. 애초에 너한테 안 맞는 자리였잖아. 욕심 부리지 말고 조용히 꺼져. 그리고 네 장인이야? 이제 머리도 나빠? 너랑 나랑 이혼하는 마당에 장인이 어딨어? 부부가 어떻게 무자르듯 갈라지냐. 내가 반성하고 살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어? 네가 정신 차리고 살 기회는 몇 번이고 있었어. 그 기회 다 버린 게 너야. 잊었어? 난 너 같은 거랑 다신 엮이기 싫으니까 꺼져. 은영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남편 놈은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 아빠가 소리를 듣고 달려나오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 이놈의 자식아. 스토킹 죄도 따져볼까?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빠가 빗자루를 들고 달려나오는 걸 보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어요. 마지막까지 찌질하기 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남편 놈은 전문 감사 직원과 조합원 2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들에게
3년간 저질렀던 비리가 탈탈 털리고 말았습니다. 간도 크게 전산을 조작해서 무보증 신용대출까지 부당하게 실행하기 위해 부하 직원을 압박했다는 고발까지 나왔죠. 무보증 해준 대가로 뒷돈을 받고 아주 심보가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채용 비리, 감사원 접대 등등 정말 간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비리를 저질렀다더군요. 결국 남편 놈은 보직 해임과 횡령한 돈을 변상하라는 통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있는 척을 하더니 그동안 남의 돈으로 돈놀이를 하고 있던 거예요. 결국 남편 놈은 이혼에 보직 해임까지 전부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해먹은 돈 변상하려다가 전 재산을 다 잃게 된 거예요. 그러자 시모는 시장까지 와서 엄마한테 애원했어요. 불쌍한 우리 아들 좀 제발 선처해 주세요. 뭣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수준 떨어지는 아들 간수나 잘해 이 여편네야.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 다 그놈 만행을 아는데 몇 달 전 일이라고 다들 우습게 넘어갈 것 같아? 그놈은 가장 남편, 아빠로도 자격이 없는 놈이니까 평생 아들 끼고 살아. 사부인, 제발요. 지금 자기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우리 손자는 아빠 얼굴 진작에 다 까먹었으니까 가. 장사 방해하지 말고. 물이라도 맞아야 갈 거야? 시모는 결국 물벼락을 맞을까봐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어요. 그 후 지역은행 간부 비리가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고 전 시댁 식구들은 도망치듯 동네를 떠나게 된 겁니다. 작은 지역사회에 소문이 다 났는데 얼굴 들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후 저는 시댁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남편은 양육비 2번 정도 보내더니 그 후로는 보내지도 않아요. 이것도 제가 법적으로 따져서 다 받아낼 예정입니다. 지금은 저는 친정 부모님과 살면서 같이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아들은 인사성도 밝고 쾌활한 성격이라 시장에 잠깐 오면 시장 사장님들에게 이쁨을 한 몸에 받는답니다. 애들은 어른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막연하게 어린 아들한테 아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아들이 이렇게 잘 크는 걸 보면 무늬만 아빠인 사람은 끊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낸 이유도 혹시나 저와 같은 이유로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자리 차지만 하고 있다고 해서 자식들이 잘 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적절한 가르침만 준다면 현명하게 잘 자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지금은 너무도 편합니다. 오히려 용기 낼 수 있게 도움 준 아빠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